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4권 내용 함께 살펴보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 함께 할 내용은 우리 23번째 지문입니다. 영역은 기술 분야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내용일까요? 제목이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층화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층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낮은 층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반대가 이제 고층화겠죠. 여러분 학교 건물은 몇 층 정도 되시나요? 이 글은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봐야겠네요. 자, 가문단부터 보죠. 학생들은 학교 공간의 면적을 얼마나 사용할까? 통계를 보면 지난 40년간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은 7배 늘어났다. 이게 이제 통계 자료이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어떤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물론 지금 보면 정확한 어떤 출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글에 이렇게 통계 자료나 실험 결과,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글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는 글이거나 아니면 정확한 어떤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글의 경우에 이런 통계 자료, 실험 결과,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자, 늘어났대요. 왜 그럴까? 각종 특별활동실, 체육관, 식당, 강당, 도서관과 같은 시설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이 7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내 면적은 늘어났는데 학교가 세워진 땅의 면적은 그대로예요. 아니, 땅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실내 면적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학교는 점점 고층화되고 있다. 운동장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 4, 5층짜리 교사가 들어선 모습이다. 이때 교사는 학교의 건물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점점 고층화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4,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쉰다. 10분의 쉬는 시간에 4개 층 계단을 뛰어 내려가서 운동장에서 2, 3분 쉬고 다시 뛰어 올라올 아이는 없다. 그러니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모두 교실에서 지낸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이다. 이게 바로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실내 공간에서만 있다는 거죠. 무려 12년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해서 12년을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죠.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10분 쉬는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면서 하늘을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하늘을 볼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교실이 저층에 있을 때 운동장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려오다 지쳐요. 안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예전에 5층 정도 되는, 고등학교 때 5층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5층이었나? 1학년 때 주로 이제 5층을 생활하고 학년이 높아지면 좀씩 내려오거든요. 그래도 1학년 때도 매점에 잘 뛰어갔어요. 10분 짧은 시간에 매점에 갔어요. 운동장에는 안 갔지만. 남학생들은 그 짧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공 3분 차고 올라오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글쓰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기회가 생겼다.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교실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럴 때 빈 교실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교실을 부수어 테라스라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12년을 교실에만 갇혀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연을 볼 수 있게, 하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실을 부수어 테라스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에 잠깐씩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옥상이라도 개방해야 한다.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안 되면 옥상을 개방하라라는 것이죠. 회사원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항상 옥상이다. 그러게요. 그곳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옥상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근데 옥상은 가만 생각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만약 옥상이 위험해서 개방하기 어렵다면 1층 교무실이라도 꼭대기층으로 올려보내고 1층은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은 야외 안 나가도 되시나요? 선생님은 자연 안 봐도 되나요? 뭐 어쨌든 야외 공간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떡하니 교무실이 지키고 있으니 2층의 아이들조차 밖에 나가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실은 부숴서 테라스라도 만들어주고 옥상이라도 개방하고, 그게 안 되면 1층 교무실이라도 꼭대기로 보내고 1층 교무실을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운동장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자연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 이어지는 문단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현대인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건축학적으로 마당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요즘 다 이제 거의 아파트에 사시니까. 주택에 살아도 마당이 없는 주택들이 많죠. 마당에서는 사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시시각각 다른 태양빛이 들지만, 그러니까 마당이라는 공간이 바로 자연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실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변함없는 벽지, 항상 똑같은 형광등 조명뿐이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유일하게 화면이 변하는 텔레비전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도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현대인의 삶과 과거, 뭐 당장 100년 전 우리 조상의 삶이 지금 많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 유전자 속에는 우리가 원시인이었을 때 그 유전자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 시기가 훨씬 기니까. 근데 과거 그 동굴에서 살던 원시인들, 불을 사용한 이후의 원시인들은 집에 돌아오면, 뭐 집이라고 할 수 없죠. 뭐 동굴이죠. 그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불꽃이 막 일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사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기도 하죠. 짐승들이 쉽게 이 불 때문에 가까이 못 오니까. 그렇게 불멍이, 불멍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그게 우리의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불멍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컨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계속 돌리면서 뭔가 새로운 화면들을 계속 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을 쳐다보는 이유가, 이제 볼 게 없는데 거실 공간 안에서 변하는 자연을 볼 수도 없고, 그럼 텔레비전이 그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 교실에서만 있는 아이들, 지금 보세요. 스마트폰과 전자게임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는 외부 공간이 없다. 그 말은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1년 12달, 12년 동안 실내 공간에서만 지낸다고 생각해보라. 항상 똑같은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오죠.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사냥과 채집의 시기와 농업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자연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유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자연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변화를 계속 우리는 관찰해야 돼. 그게 우리의 유전자야. 근데 현대인들의 생활이란 실내 공간에 갇혀서, 사실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는 이 스튜디오도 딱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뭐 천둥이 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소리가 들어오면 촬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음을 철저하게 합니다. 창이 당연히 없죠. 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이런 데서만 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우리 유전자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하고 전자게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바로 그렇게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유전자 때문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글쓴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빠지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는 변화하는 환경인 자연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환경과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실내 공간에 가두다 보니 그들이 갈 수 있는 변화의 공간은 전자게임 같은 가상 공간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없기 때문에 글로 간다는 거죠. 특히 사냥꾼의 후손인 남학생들이 그런 경향을 더 많이 띈다. 게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나뭇가지 사이로 들이치는 빛이나 바람의 변화, 계절의 다채로움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컬러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에 잠기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자연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좀 반대 의견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뭐 자연이 없기 때문에 전자게임 같은 가상 공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주로 남학생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뜬다고 했는데 꼭 그러한가? 라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여학생들 중에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글쓴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죠. 학교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아이들이 12년 동안 교실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 제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제시하면서 이유 설명하고 다시 강조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책 모두 건축적인 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는 학교 건물의 고층화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장, 그러니까 자연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빈 교실은 테라스로 만들고 옥상을 개방하고 야외 공간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자. 그 이유는 이제 자연의 변화를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스마트폰과 전자게임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제는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의 필요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세상, 도대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뭘 하고 놀았을까 궁금할 지경인데, 선생님이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컴퓨터는 굉장히 좀 특별한 물건이었어요. 뭔가 어마어마한 무슨 작업을 할 때나 사용하는 거지 개인이 자유롭게 그냥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전혀 심심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놀거리는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자연에서 놀았겠죠.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면 과연 스마트폰과 전자게임 안 할까요? 자, 우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글쓴이는 아이들에게 이제 자연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이 저층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1번. 가장 가까운 건 1번이죠. 학교 건물에서 1층은 학생들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 실제로 이제 교무실, 1층에 있는 교무실 위로 보내고 아이들에게 1층을 양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건물은 고층화가 아니라 저층화되어야 한다고 했고,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한 여유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대신할 수 있는 변화의 공간으로 가상 공간 확대 아니요, 전혀 아니고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와 같은 학교 건물이 아니라 학교 건물이 저층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죠. 가에 대해 비판한 내용입니다. 가에서는 이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했잖아요. 학교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모두 교실에서 지낸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면 답은 5번이죠. 체육 시간. 방과 후 운동장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마치 운동장을 아예 못 쓰는 것처럼 24시간 교실에서만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쵸? 체육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 수업 끝난 후에 나가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자연을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니냐? 1번 학교에 등교하면 교실 밖으로 나오기 어려우니 글쓴이의 말이 옳아라고 했는데, 비판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가 한 얘기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비판이죠. 근데 여기서 옳아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긍정 반응이라서 알맞지 않고, 학생 1인당 실내 면적이 늘어났다니 인구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군? 전혀 인구 증가하고는 관련이 없죠. 오히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뭐 1인당 실내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늘어난 이유가 각종 특별활동실, 체육관, 식당, 강당, 도서관 같은 그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말이 안 되고요.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기 때문에 12년이라는 기간은 축소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대학 진학률 뭐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고,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 학생들이 놀지 못하니 쉬는 시간 늘려주자는 주장 전혀 아니죠.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다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 텔레비전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 자, 마당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본다 그랬잖아요. 마당에서는 사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항상 변해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집안의 거실은 똑같아. 그래서 변화하는 텔레비전을 본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마당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거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벽지 아니고, 마당 대신하는 게 형광등 아니고, 텔레비전 대신하는 거 조명 아니죠. 자연을 대신하는 게 스마트폰 맞죠.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전자게임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외부 공간이 없어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변화를 대신해서 스마트폰과 전자게임 계속 변화하잖아요.
빠져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신하는 게 스마트폰이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교실을 대신하는 게 전자게임?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봅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이렇게 그래프라든가 뭐 그래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원그래프도 있고 막대 그래프도 있고 또는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하고 연결해서 지문을 이해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선 그래프인데 여기 들어갈 내용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의 내용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나요? 자연과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것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면에서 자연과의 접근성은 가장 낮죠. 즉, 자연과의 접근성과 이것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교실의 층 올 수 있을까요? 교실의 층이 이쪽은 낮은 거고 이쪽이 높은 거잖아요. 교실의 층이 낮을수록 자연과의 접근성은 올라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1층을 줘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실 건물이 고층화되면 학교 건물이 고층화됐을 때 문제점, 자연과의 접근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맞네요. 자, B는 교실의 면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실의 면적과 자연과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는 그 관계는 밝히고 있지 않죠. 자, 교실과 운동장과의 거리가 여기는 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자연과의 접근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운동장에 나가면 자연이니까. 근데 교실과 운동장 사이의 거리가 멀면 운동장까지 나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자연과의 접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가 되죠. 그러니까 C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B가 알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형광펜 나왔습니다. 그래프, 수능 연결 볼게요. 그래프는 길고 복잡한 글의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프가 나올 때는요, 우선 가로축과 세로축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뭘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 문제에서도 이 그래프가 자연과의 접근성과 무엇이 반비례 관계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수능에는 지문이나 보기 등에 나온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문제일수록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점수 배점도 높으니까 잘 살펴보고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학교 건물이 지나치게 고층화된 탓에 학생들이 교실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건물을 어떻게 낮게, 이걸 뭐라 한다? 저층화하거나 옥상을 개방하거나 또는 이것을 설치합니다. 빈 교실에 테라스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 나왔죠. 이렇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의 어휘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의미가 학교의 건물이란 뜻, 남을 깨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뜻, 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뜻,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쓰임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학교의 건물, 바로 새로 지은 교사에서 입학식이 열렸다. 보면 다 교사가 지금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사는 학교 교자에 집이란 뜻의 사자예요. 그래서 학교의 건물이란 뜻이죠. 자, 이어서 남을 깨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한다 라는 뜻의 교사. 그는 후배들에게 거짓말을 교사하여 벌을 받았다. 가르칠 교자에 이때 사자가 부추길 사자예요. 부추길 사자. 그래서 남을 깨거나 부추겨서 나쁜 일을 하게 한다. 교사. 자, 이어서 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 선생님이시죠? 바로 교사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국어 교사이다. 이때 그 교자는 가르칠 교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우리가 한글로 똑같이 교사라고 쓰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뜻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소리는 같은데 뜻이 완전히 다른 낱말을 동음이의어라고 해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낱말, 이런 뜻이죠. 동음이의어. 자, 이어서 이번에는 뜻이 반대되는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 때문에 아파트 저층으로 이사 갔다. 낮은 층을 말하죠. 자, 그와 반대되는 뜻 하층이 아니라 고층입니다. 높을 고자를 쓰는 고층.
자, 이어서 나는 독립군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 후손과 뜻이 반대되는 낱말. 후손은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와 반대되는 낱말은 자녀가 아닌 어버이 세대를 찾으면 되겠죠. 바로 조상입니다. 자손은 후손과 뜻이 비슷한 낱말, 유의어가 되고요. 조상은 돌아간 어버이 위로 대대의 어른 또는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손과 조상이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 속 개념어입니다. 우리 앞에서 문제에 비판 있었어요. 비판, 비평할 비, 판가름할 판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한다. 근데 비판이 이제 잘못된 거 지적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다 비판인 줄 알아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것. 자, 비판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점에서 이유 없이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비난과 구분됩니다. 비난은 나쁜 거죠. 이유 없이 남의 잘못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정당한 비판은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자, 글을 읽을 때도 글쓴이의 주장이 적절한지, 주장의 근거, 이유가 타당하고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비판적으로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판하며 읽기 굉장히 중요한데 근거가, 주장과 근거가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의 적절성, 그리고 근거의 타당성, 믿을 수 있는지 신뢰성,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자, 비판과 비난 한번 차이점 볼게요.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독서를 방해하는 행동이므로 옳지 않다. 누가 도서관에서 막 떠들어요. 저건 옳지 않아. 이건 비판이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의 독서를 방해하는 행동이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비판인데, 여기 보면 도서관에서 거울을 보다니 예의가 없군. 예의가 없다고 지금 나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 예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즉 타당한 근거가 없이 그냥 나쁘게만 말했어요. 때문에 이것은 비난이다. 이렇게 비난은 좋지 않고 비판은 좋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비판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이 나와 있는 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바로 이렇게 주장의 적절성, 또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잘 판단할 줄 아는가 하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